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의료원에 근무하는 김종명입니다. 오늘 공공의료 아카데미 제2강인데요. 저에게 이제 코로나19 시대의 건강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요청을 좀 했는데, 제가 좀 준비한 거는 좀 코로나 시대의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논의가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시대가 앞으로 향후 어떻게 전환이 돼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기본적인 또 건강관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루에 2,000명, 3,000명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되고 있죠. 과거에 뭐 몇백 명에서 지금은 몇천 명씩 환자가 발생되고 있고요. 이를 보시는 국민들은 좀 답답해 하실 거예요. 도대체 코로나가 언제 종식이 될 것인지 너무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또 환자가 계속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집합금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진행되면서 사실 많은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국민들이 사회경제적인 피해에 노출되고 있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위드 코로나 논의가 지금 진행이 시작이 되고 있죠.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상황이고요. 빨리 사실은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것의 전제는 현재로서는 이제 코로나를 우리 사회가 완전히 종식시킨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회경제적인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하면서 질병의 유행도 같이 통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한 30-40분 동안에 걸쳐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벌써 2억 명에 넘는 환자가 발생이 됐죠. 4,800만 명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는 서울 인구의 절반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사망을 했죠. 반면에 국내는 상대적으로 이제 아직까지 확진자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현재 한 32만 명 정도 발생을 하였고, 사망자 수는 한 2,500명 정도입니다. 대략 치사율이 1%가 조금 안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다음 보시면 지금 이제 현재 이제 확진자의 사망률을 연령별로 좀 보시면 전체적인 평균적으로는 지금 치명률은 1%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0.8% 정도 나오고요. 특히 이제 저게 이제 연령이 고연령자일수록 어르신들일수록 사망률이 치사율이 훨씬 높은 걸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치사율이 초기에 코로나 유행하던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감소한 수치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뒤에서도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초기에는 치사율이 한 3% 내외 정도 됐었죠. 근데 지금은 1% 이내로 좀 들어갔고요. 학문적으로 이제 엄밀하게 이제 연령을 좀 보정해서 나오는 그런 치사율은 한 0.3% 정도 현재 그렇게까지 떨어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현재 이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좀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한번 정리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잠복기는 감염이 된 후에 내가 증상이 발생되기까지는 평균 5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적게는 하루 이틀에서부터 길게는 한 14일까지 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면 한 5일, 6일 정도 만에 증상이 발생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코로나는 전형적으로 이제 우리 비말 전파라고 하죠. 공기방울 얘기를 하고, 제가 얘기할 때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많은 침방울들이 주변에 퍼지고 있죠. 그렇게 해서 전파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아주 제한적인 밀폐된 공간에서는 공기 전파도 가능하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비말 전파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 코로나에 노출됐을 때 과연 전염력은 어떻게 이렇게 어느 정도 나타나느냐라고 보시면 특이하게도 코로나 감염이 제가 코로나에 감염이 걸렸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증상이 발생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평균적으로는 저는 코로나에 감염된 건 5일 전에 감염이 됐고요. 근데 오늘 증상이 발생됐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증상이 발생되기 전에 하루 이틀, 길게는 3일, 어제 그제에도 저한테는 증상이 없었지만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를 많이 했을 거예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증상이 발생되는 시점으로부터 하루 이틀 전후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균이 배출이 되고 전파력이 가장 센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가 만일에 증상에 현재 오늘 생겼다라고 하면 앞으로 한 5일, 6일 정도 지나면 남들에게 전파는 다 대부분 사라지는 걸로 되어 있고요. 한 10일 정도 지나면 증상 발생한 지 한 10일 정도 지나면 이제 전파력은 완전히 소실되는 걸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코로나19의 재생산 지수라는 개념. 제가 앞으로 재생산 지수 가지고 왜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이 불가피한지에 대해 가지고 주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초기에 이제 코로나19의 재생산 지수는 R5라고 그러죠. R0. R0 값이 2에서 4였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제 불과 몇 달 전부터 갑자기 델타 감염이 이제 대세가 돼버렸고, 이 델타 감염은 기존의 초기 코로나에 비해서 훨씬 전염력이 세다라고 들었죠. 그래서 R0 값이 5에서 9까지 나옵니다. 5에서 9라는 얘기는 환자 한 사람이 사회적인 어떤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는 환자 한 명이 평균적으로 5명에서 9명에까지 전파를 시킨다라는 거죠. 기존에 이제 독감은 이 재생산 지수가 굉장히 낮았어요. 1보다 약간 상회하는 정도인데 그게 비하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전파력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증상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흔히 보통 이제 독감과 비슷한 증상입니다. 물론 독감과 좀 차별적인 거는 후 미각이 소실된다라는 게 특히 코로나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거고요. 갑자기 내가 감기 증상 정도가 약간 있는데 냄새나 미각이 혀의 감각이 떨어졌다 이러면 코로나를 반드시 의심을 하고 바로 검사를 좀 해야지 되는 거고요. 현재 이제 코로나로 일반적인 치료는 경증 환자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냥 대증치료라고 그러죠. 감기 치료 위주로 좀 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중증으로 이제 악화된 다음부터는 이제 산소 치료라든지 스테로이드 치료, 항응고 치료, 지금은 렘데시빌이라든지 레키로나제 같은 치료제가 좀 일부 나와 있어서 사용을 좀 하고 있고요. 다음 보시면 코로나는 특징적으로 이런 이제 중증도에 따라 좀 분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게는 사실 대부분은 경증이에요. 80-90%는 80-90%는 증상이 경한 경증 혹은 중증증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거죠. 호흡곤란이 생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약간의 독감 증상 정도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 정말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중증, 위중 상태예요. 그러니까 중증인 경우에는 이제 산소 치료가 필요한, 호흡곤란이 있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산소 치료가 필요한 경우부터 이제 중증이라고 얘기를 좀 하는 거고요. 이거 더 나빠지면 이제 위중이라고 해서 이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상태를 위중이라고 그러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중증과 위중이 최근 데이터에 의하면 한 1%, 2% 정도만이 실제적으로 중증으로 악화돼요. 그러니까 100명의 환자가 발생되면 그 중에 한두 명만 사실 중증으로 진행이 되고, 대부분은 그냥 며칠 열이 좀 나거나 좀 그런 정도로 좀 심한 독감 증상처럼 앓다가 좋아지는 경우가 이제 90% 이상, 거의 95% 이상 그렇게 진행되는 경과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초기보단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는 백신 접종이 많이 맞고 그러기 때문에 백신 접종 맞기 전에 비해서 백신 접종 후에 비록 돌파 감염이 생기더라도 증상은 굉장히 약하게 앓고 넘어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건 이제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주로 이제 이 환자들을 보다 보면 아주 전형적인 경과를 거쳐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코로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발생된 지 한 5일에서 7일, 이때가 제일 문제입니다. 대부분 증상이 중증으로 나빠지는 경우에는 대부분 증상이 발생된 시점에서부터 증상이 발생되자마자 중증으로 악화되는 경우에는 많지는 않고요. 일부이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증상이 발생되면서 열이 계속 나요. 5일 동안 열이 안 떨어지고 열이 계속 나면서 이제 호흡곤란이 생기면서 이제 중증으로 넘어가는 프로세스를 진행 경과를 거치는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생활치료센터나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지금 홈케어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환자들 중에 젊고 이제 건강하신 분들은 이제 집에서도 확진돼도 집에서 볼 텐데 제일 이제 중증으로 넘어가는 게 문제가 열이 안 떨어져요. 증상 발생된 지 열이 계속되면서 조금씩 움직일 때 약간 가슴이 답답하고 숨차다 이러면 중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신속하게 입원이라든지 이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코로나19의 이런 이제 국가 전염병은 국가 차원에서 이제 유행을 통제하려고 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사실은 굉장히 모범적으로 방역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는 지금 2,000명, 3,000명 환자 발생가지고 지금 난리죠. 난리는 아닌데, 사실은. 난리 피울 일은 아니지만 다들 놀라고 있죠. 근데 이미 다른 나라들 보시면 뭐 영국이라든지 뭐 이탈리아, 프랑스 다 하루에 5만 명, 심지어 10만 명까지도 찍었어요. 그러면서도 다 지나가고 있거든요. 어쨌든 한국은 되게 모범적인 유행 통제를 하고 있는 국가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계속 좀 증가되고 있어서 좀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유행 통제 전략은 대부분의 이제 전염병들은 사실 초기에 막지 못하면 완전한 통제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코로나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만일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아무런 사회적인 조치가 하지 않았더라고 하면 급격하게 환자가 이렇게 이런 그래프 양상을 그릴 거예요. 굉장히 많은 환자가 하루에 수만 명, 수십만 명 이렇게 생겼다가 이제 다 걸리고 나면 이제 유행이 이제 좀 줄어드는 양상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이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사망자가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감염병의 문제가 환자가 이제 조금씩 생기다가 늘면서 확 늘잖아요. 초기에 우리 대구에서도 뭐 이렇게 보셨겠지만 환자가 갑자기 확 늘어요. 확 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제 의료기관에서 의료 시스템에서 환자를 다 볼 수가 없어요. 환자를 입원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병원에 못 가고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은 집에 있다가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자가 발생을 해요. 이게 문제예요. 만일에 이제 그 사회가 유행을 하더라도 감염병이 유행을 하더라도 그 사회 의료 시스템이 발생되는 환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면 큰 희생은 치르지 않고 잘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을 지역사회 완화 전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완화 전략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완화 전략은 이런 이제 유행의 피크가 그려지는 거를 좀 완화시켜서 이 까만 줄선이 이제 그 우리 사회의 의료 시스템의 어떤 수용력의 한계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한계선 범위 안으로 유행을 통제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이제 급격한 이제 사회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국민의 어떤 생명과 건강까지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유행 곡선이 발생되는 거를 완화시켜서 이렇게 퍼지게 만드는 거죠. 퍼지게 만들면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가져가는, 지금도 이걸 하고 있죠. 다음 보시면, 그런데 이제 이런 유행 전략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게 초기에 생각하고 지금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게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 때문에 그래요. 초기에 이제 우한에서부터 시작이 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초기에 이제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가 2.4에서 2.6 정도. 그러니까 환자 한 명이 발생되면 이 환자가 2명에서 3명 사이 정도로만 전파시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알파, 뭐 감마, 델타 뭐 굉장히 많은 유형의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되고 있는데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대세는 이제 델타죠. 델타. 인도에서 시작이 된 이 델타 감염의 기초 감염 지수가 무려 5에서 8까지라는 거예요. 5에서 8, 5에서 9까지. 굉장히 이제 전파력이 기존보다 2배 정도, 2배 이상 더 센 거죠. 이게 말이 2배지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게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의 의미를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 만일에 이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가 0이면 환자 한 명이 발생되더라도 아무한테도 전파가 안 생긴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R 제로값이 0이면 아무한테 유행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R 제로값이 한 명이면 하나면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만 전파시키고 그 사람이 또 한 사람한테만 전파시키고 그러니까 계속 꾸준하게 소규모의 환자가 발생되지만 크게 유행으로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겠죠. R 제로값이 2라고 하면 초기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작년의 경우에는 이게 한 2 정도로 봤었는데 그러면 이제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2사람에게 감염이 돼요. 그러면 이 2사람의 환자가 발생되면 또 이 사람이 또 2사람에게 또 감염이 돼요. 그러면 2 곱하기 2가 되니까 4가 되겠죠. 이 4명은 또 각각에 또 다 2명씩 감염시켜요. 8이 되죠. 2의 지수로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더블링 타이밍이 보통 한 잠복기가 한 5일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 7, 8일 정도란 말이에요. 7, 8일마다 이렇게 2배씩 환자가 증가하는 거죠. 급격하게 그 나중에 되면 어마어마한 상태로 증가하게 되겠죠. 만일에 이제 기초 재생산 감염 지수가 3이라고 하면 이때는 이제 한 사람이 3명씩 이 3명이 또 각각 3명씩 이제 3의 제곱, 3의 3제곱, 3의 4제곱 이렇게 이제 환자 수가 그러니까 더 급격하게 발생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델타 감염이 우리나라에서 불과 몇 달 안 됐거든요. 올 봄 정도에 이제 조금씩 늘다가 지금은 완전 대세가 돼버렸고 전 세계적으로 거의 이제 델타 감염이 지금 대세가 돼버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R 재료값이 지금은 굉장히 크게 된 게 사실은 좀 문제인 거고요. 물론 R 재료값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현재 값은 아니에요. R 재료값은 우리 사회가 아무런 국가 방역이나 사회적인 조치, 개인 위생 이걸 전혀 하지 않았을 때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열심히 이제 방역을 하고 있잖아요. 방역을 하고 있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고 개인 위생 정책 쓰고 있고 환자 추적하고 검사하고 추적하고 격리시키고 이런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로나 감염이 R 재료값이 5에서 8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지금 기껏해야 1점 얼마 이 정도 사실은 돼요. 왜냐하면 엄청난 노력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가 현재 작동되지는 않고 있고 실질 감염 재생산 지수는 이제 실시간 감염 재생산 지수죠. 그때마다 이제 순간순간 유행이 발생되고 좀 사회적 조치 강화하면 줄어들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RT 값이 지금은 실제로는 통계적으로는 잡히고 있죠. 다음 보시면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유행을 통제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집단 면역이란 얘기들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이제 집단 면역, 작년의 경우에는 집단 면역이 예를 들면 인구의 한 60%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인구 집단의 한 60% 정도가 만일에 이제 코로나19의 면역력을 획득하면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통해서 전체 인구의 60% 정도가 면역을 형성을 하면 사실 유행은 줄어들게 되거든요. 다음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감염병마다 나름대로 특성이 있는 집단 면역 수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그 집단의 한 절반 정도만 집단 면역을 형성하고 있으면 유행이 더 이상 진행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어 홍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홍역은 거의 전 국민이 거의 99%가 의무적으로 예방접종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도 홍역이 가끔씩 유행을 해요. 국소적으로 유행을 하거든요. 홍역 같은 경우에는 감염 집단 면역이 홍역은 기본적으로는 공기 전파되는 거라서 아까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가 거의 18, 20 이래요.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단의 거의 99%가 집단 면역을 형성을 하고 있어야지 홍역이 유행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이 그래프가 이제 R0 값에 따라서 이제 집단 면역의 스레스홀드를 보여주는 건데 확실히 이게 배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R0가 2일 때는 한 인구의 한 50% 이상이 집단 면역 형성하면 유행은 차단할 수 있고요. 3이라고 하면 66%, R0 값이 5라고 하면 그 집단의 80% 이상이 집단 면역을 형성해야지 유행을 차단할 수 있어요. 다음 볼게요. 제가 아마 이제 쉽게 그림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작성을 했는데요. 자, 집단 면역의 중요성을 보면, 위에 보세요. R0가 3일 때, 이건 우리 사회가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고, 집단 면역이 아무도 감염이 안 됐을 때는, 아까 한 사람이 세 사람의 감염을 시킨다고 그랬죠? 또 이 세 사람이 또 3배, 또 3명이 각각 늘으니까 3명 다음에는 이제 9명의 환자가 발생되는 구조죠. 근데 만일에 그 사회 인구 집단에서 3분의 2가 집단 면역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면 3분의 2가 집단 면역을, 그러니까 66%가 집단 면역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이제 집단 면역 형성 안 됐을 때는 한 사람이 3명한테 감염이 되는데 3명 중에 2명은 까맣게 집단 면역을 형성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원래는 3명한테 감염시키지만 전파는 시키지만 3명 중에 2명은 면역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사람만 감염이 돼요. 또 그 사람이 또 재생산 지수가 3이니까 또 3명한테 균은 퍼지겠지만 셋 중에 둘은 또 이미 면역력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감염이 안 돼요. 전파되더라도. 균이 들어가도 감염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행이 통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집단 면역을 어느 정도 형성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음 볼게요. 지금 이제 문제는 델타 변이가 등장했다라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제 현재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가 5에서 9까지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기초 재생산 지수가 저렇게 높은 거를 유행을 차단하려고 하면 R0 값을 1 이하로 줄여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고 하면 집단 면역 목표는 아까 그 공식이 있었는데 그 공식에 의해서 집단 면역에서 80에서 89%, 그러니까 저기 80% 이상을 집단 면역을 형성을 해야지만이 델타 바이러스 유행을 차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예방접종 시작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1차 백신 접종은 전체 인구의 한 70% 후반까지 지금 백신을 접종을 해왔는데, 다시 앞쪽으로요. 지금 근데 이제 현재 화이자라든지 얀센이라든지 이런 여러 이제 몇 가지 백신이 나와 있는데, 이 백신이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예방접종의 효력이 95%네 이랬었는데,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한 80%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얀센은 한 60%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예방접종을 해도 돌파 감염자가 생기는 거죠. 돌파 감염자가. 그러니까 예방접종의 효력이 저렇게 높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해도 한 80%만 면역을 형성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집단의 이론적으로 모든 인구에게 100%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집단 면역이 80%밖에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최대치로. 근데 델타 바이러스의 기초 재생산 지수가 5에서 9거든요. 저거를 델타 바이러스를 통제하려고 하면 최소 80% 혹은 90%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을 해야 돼요. 근데 이론적으로 우리가 예방접종을 전 국민에게 100% 예방접종이라는 건 불가능해요. 지금도 10대나 10대 이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 아직 대상자가 아니거든요. 걔네들이 기본적으로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방접종에 대한 거부자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높게 해줘도 그 사회의 예방접종 80% 이상 맞추기는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아마 80%까지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나라, 미국이 지금 80% 안 되거든요. 70% 채우기도 되게 힘든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집단 면역은 80% 델타 바이러스의 유행을 차단할 만큼의 집단 면역의 목표치인 80% 이상은 달성할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집단 면역의 방법을 통한 코로나 유행은 실패한다라는 거죠.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 뭐 계절적인 요인이나 그 사회가 이제 뭐 개인 위생이라든지 어떤 방역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부침은 있을지언정 완전히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차단한다는 거는 사실 이미 WHO가 작년부터 코로나19 차단은 어렵다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델타 바이러스가 이제 더더욱 등장하면서 야, 이거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하구나, 이제.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가 나오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는 뭐냐면, 코로나와 이제 같이 살자, 우리 사회가. 너 이거 제거 못해, 이제 바이러스 제거 못하니까 같이 살자라는 전략. 그럼 같이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면. 지금 이제 델타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코로나를 우리 사회에서 제거한다는 거는, 바이러스를 박멸시킨다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하다라는 거는 이미 대다수 학자들의 주장이고요. 사실 작년에 이미 WHO에서 이미 코로나를 전 세계에서 이제 없앤다라고는, 박멸한다는 거는 좀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선언은 이미 사실 한 바가 있고요. 지금 이제 델타 바이러스의 전파력이요. 저 어마어마한 전파력을 보면서 이제 이제 코로나를 완전히 박멸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구나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지금 예방접종을 늘리더라고 하더라도 이 예방접종이 100%의 예방접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집단 면역을 80% 이상을 확보한다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다음 보시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예방접종이 지금 현재 1차 접종자는 한 77%, 이제 2차 접종자도 이제 조금 한두 달 있으면 이제 거의 80% 가까이는 유지할 것 같아요. 우리 사회 대부분 80%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요. 다음 보시면 지금 원래 초기에 이제 여러 이제 화이자라든지 모더나라든지 여러 이제 백신들이 개발이 됐을 때 작년에 같은 경우에 델타 바이러스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이 백신의 예방 효력이 거의 95%까지였어요. 근데 이제 델타 감염이 들어서면서부터는 이 백신 효력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다음 보시면 그게 지금 이제 뭐 그 화이자라든지 이런 mRNA 백신도 80% 밑으로 떨어져 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지금 예방접종을 했는데 감염이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걸 돌파 감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했지만 이 바이러스가 델타 감염을 막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단 감염의 집단 면역을 그 사회 인구의 80%가 예방접종을 한다라고 해서 80%가 집단 면역을 확보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80%가 하더라도 예방접종을 맞더라도 면역력은, 예방력은 실제 80%밖에 안 되기 때문에 88에 64, 실제적으로는 그 인구 집단의 60% 정도만이 집단 면역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델타 바이러스를 제거하려고 하면, 박멸하려고 하면 기초 재생산 지수가 5 이상이기 때문에 최소 집단 면역이 80% 이상이어야 되는데, 집단 면역 80% 이상은 현재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 국민에게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박멸은 지금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결국 전략은 같이 살자, 위드 코로나. 그러면 코로나를 제거하기는 어려우니 그래, 결국 우리 사회가 안고
같이 지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같이 지내더라도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돼서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그러면 이건 같이 사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런 어떤 조건이 필요할 거고 또 어떤 방식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일상으로 다시 그러니까 코로나랑 같이 사는 방식으로 돌아가야지 되는데 전제 조건이 좀 있어요. 다행히도 지금은 예방접종으로 백신으로 코로나 방면은 불가능하지만 백신 접종을 함에 따라서 돌파 감염이 생기더라도 예방접종을 하고 있으면 중증으로 넘어갈 확률이 뚝 떨어져요. 상당히 줄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작년에 초기에 코로나의 사망률이 한 3%였는데 지금은 한 0.3% 정도까지 줄었어요. 이건 이제 연령 표준화를 반영한 겁니다. 거의 10분의 1로 줄었어요. 10분의 1로 줄어든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백신의 등장도 있을 거고, 초기에 이제 뭐 대응 잘 못하고 혼란스럽다가 지금은 이제 좀 더 그래도 우리 사회가 의료 시스템도 좀 정비하고 좀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환자들을 좀 더 많이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된 거죠. 0.3%까지 줄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준 거예요. 국민들이 이렇게 크게 놀라지는 않으셔도 되는. 흔히 이제 우리 독감의 치사율이 0.05에서 0.1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독감이 한 1000명 중에 1명이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코로나는 1000명 중에 한 3명이 죽는 거죠. 물론 독감보다는 더 세요. 독감보다 세지만 초기에 보다는 굉장히 많이 약화된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그래 이게 좀 더 치료 시스템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들고 그렇다라고 하면 치사율이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사회가 이거를 대응을 해 나갈 수 있겠다. 더더욱 문제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사회 경제적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 지금 계속 시위하고 그러잖아요. 못 살겠다고. 너무 타격이 커요. 이걸로 인한 사회 경제적인 피해가 수십조에 이르거든요. 언제까지 사실 코로나 지금 통제하려고 이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하기에는 이건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너무나도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문제가 좀 발생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는 유지할 수 없겠다. 지금 상황에서는 백신도 많이 확보되고 접종률도 올라갔고 치사율도 많이 떨어졌고 좀 더 탄탄하게 이제 이런 좀 방역 시스템도 좀 바꾸고 의료 시스템의 수용력도 좀 늘린다라고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겠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좀 더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물론 그럼 코로나 확진자 수는 더 늘겠죠. 더 늘더라도 그건 우리 사회가 좀 감소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거는 전문가들이 판단할 수는 없어요.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여줘야 돼요. 지금 이제 국민들이 지금 2,000명, 3,000명 가지고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앞으로 5,000명 혹은 10,000명의 환자가 발생되더라도 놀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어떤 국가가 코로나 방역 실패했다는 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 만큼 국민들이 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저는 이 정책도 사실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피해를 좀 줄이고 대신에 좀 환자는 좀 늘더라도 치사율이 많이 줄었고 예방접종 많이 늘어났고 의료 시스템 정비했으면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국민들도 좀 동의해 준다라는 전제가 사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요거는 이제 치명률이 계속 주는 추세가 명확하게 보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위드 코로나의 핵심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시키는 데 있어요.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지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시키는 거죠. 그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예를 들면 예방접종을 접종한 사람들은 이제 이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예외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저녁 10시, 12시 뭐 4명, 2명 이상 못 모이게 하고 있잖아요. 예방접종을 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좀 4명, 8명도 허용해 주는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시키겠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
다른 건 더 안 할 거냐. 그림에서 설명드렸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비중을 좀 줄이지만 환자와 환자 관리는 확진 검사라든지 검사에서 접촉자 격리, 접촉자를 파악하고 격리하는 시스템, 방역 시스템은 또 보완이 돼줘야 돼요. 왜냐하면 초기 확진 환자를 관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까지 놓치면 더 막 커지겠죠. 그러니까 방역 시스템은 현재 보건소 중심의 방역 시스템의 그 역량은 강화시켜줘야 돼요. 물론 저기에서도 접촉자라고 해서 무조건 격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백신 패스라는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백신 접종을 받으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도 좀 예외로 인정했고, 비록 확진자하고 접촉했더라도 격리에서도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제외시켜주는 방식인 거죠. 하지만 백신 접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여전히 강력한 방역과 격리 시스템은 작동을 해줘야 돼요. 그 역량은 더 늘어나줘야 돼요.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아무래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지금 2,000명, 3,000명이지만 5,000명, 10,000명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환자 관리는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의 방역 시스템의 역량은 더 구축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감염병 진료 시스템도 더 확충해줘야 돼요. 지금은 공공병원이나 몇 개 이제 상급병원 중심으로, 대학병원 중심으로만 제한적으로 중환자실 확보하는데, 우리 의료 시스템, 모든 의료 시스템이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이 전부 합심해서 다 같이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로 나가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백신 예방접종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완화시키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시스템으로 가져가자라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어쨌든 다시 앞에 마지막이죠. 이제 그래서 뭐 다 설명을 해놨네요. 말로 제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 그래서 위드 코로나 방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찌됐든 코로나 우리 사회가 이제 강력한 방역 시스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피해를 좀 줄이는 데 사실 핵심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와 같이 우리 사회가 함께 살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제가 뭐 대략적으로 방향만 설명을 해드렸고,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은 위드 코로나의 정책의 실내용은 드러나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쪽의 방향들이 좀 반영이 돼서 아마 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국민들의 위드 코로나의 방향 전환에 적극적인 동의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뭐 2,000명, 3,000명 매번 수치 가지고 9시 뉴스 오늘은 몇천 명, 내일은 또 몇천 명, 더 이상 이렇게 하면서 놀라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00명, 3,000명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하면 죄송한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는 굉장히 통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도 이미 10,000명 훨씬 넘은 적이 있었죠. 지금은 좀 줄었지만 외국도 50,000명, 100,000명까지 찍었어요. 지금 여전히 우리보다 백신 접종률 훨씬 높은 영국 국가도 지금 여전히 2,000명, 3,000명 이상의 5,000명씩, 10,000명씩 환자가 여전히 발생되고 있다라는 걸 염두에 좀 두셔야 될 거고요.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치사율이 많이 줄었고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면서 이제 조금씩은 좀 독감화돼 간다. 아직 독감보다는 아니다. 독감보다 훨씬 센 건 맞습니다만 독감화되는 과정으로 좀 우리가 좀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의료 시스템과 국민들이 수용을 해주고 의료 시스템의 환자 수용력을 좀 확보를 해 나간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 여러분들도 이제 일상으로 좀 돌아가서 생활할 수 있게끔 가져가는 방식으로 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완전히 박멸은 어렵더라도 이렇게 좀 가는 정책이 좀 가고 있다. 그건 뭐 사실 우리는 늦은 거예요. 다른 나라 이미 다 가고 있어요. 위드 코로나 방향으로 다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좀 늦은 것 같다. 항상 좀 늦더라, 이상하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국민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거는, 시민분들이 지켜야 될 거는 개인 위생의 중요성은 예방접종을 맞든 안 맞든, 아까 맞더라도 돌파 감염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하는 거랑 손 씻기 열심히 하시는 거, 기침 예절 이거는 예방접종을 맞는다고 해서 패스되지 않습니다. 개인위생은 절대로 예방접종을 맞는다고 패스되지 않아요. 이건 예방접종을 맞더라도 반드시 누구나 다 지켜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키셔야지 됩니다. 이런 개인위생은 비단 코로나 예방접종만, 코로나 감염병만 맞는 것이 아니고요. 온갖 감염병들과 감염병, 전염병들을 다 막을 수가 있어요. 독감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위생 철저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 독감 유행이 안 하고 있어요. 코로나는 유행을 해도 독감 환자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개인위생에 동참해준 힘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거는 모든 감염병을 막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개인위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여러분들 앞으로 이건 코로나가 종식이 돼도 개인위생은 코로나 종식되면 물론 마스크 정도는 풀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손 씻기 기침 예절은 끝까지 계속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